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은 이 주기적인 성질을 이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기율표를 이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죠? 일족, 세로주를 우리가 족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 1쪽부터 몇 쪽까지 있었어? 18쪽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로주를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주기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냐면 7주기까지 있었단 말이야. 자, 죽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했었다? 껍질을 의미했었다. 껍질이 하나냐, 껍질이 두 개냐, 껍질이 세 개냐, 그지? 이게 껍질.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죽이었다. 전자의 껍질 수를 의미했었고. 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 원자에 있는 가장 마지막 껍질, 그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 이걸 원자과 전자라고 했었지.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여섯 개냐, 일곱 개냐, 아니면 빵 개냐. 우리가 18쪽은 원자과 전자 수가 0개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족과 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1번부터 20번까지 이 주기율표상의 이 위치를 다 알아야 돼, 우리가. 수소,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이쪽에 뭐가 있어? 헬륨. 자, 그다음에 이주기. 이주기에 누가 있어요?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3주기에 누가 있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4주기에 칼륨, 칼슘 등등등등 이게 쭉 이어진다.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걸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치느냐? 앞으로 지금 계속 이거를 갖다 써먹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스크린샷 촬영해가지고 저장해 둘 거야. 응. 계속 써먹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얘를 조금 이동을 해서 잘라야 되겠다. 좀 더 깨끗한 쪽으로 자를게. 깨끗한 쪽으로 가자. 얘야, 일로 와라. 이렇게 여기서 스크린샷 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금속 원소니, 뭐 비금속이니. 자, 금속과 비금속 기억 한번 해볼까? 어, 수소를 제외한, 그리고 붕소하고 실리콘, 비실비실되는 여기 제외하고 나서 이쪽 왼쪽이 무슨 원소였어요? 금속 원소였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과 수소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금속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작다 보니까 이 전자들을 잘 잃어버리는 물질들이고, 요 비금속 애들은 특히 여기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또는 전자를 두 개 또는 전자를 세 개 얻어가지고 18쪽처럼 되고 싶잖아. 그래서 애들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애들이다라는 이야기 했었단 말이야. 기본적인 주기율적 특성은 이런 거지, 그치? 오늘은 이 주기율적 특성 중에서 몇 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 뭐에 대해 공부할 거냐면, 이 주기적 특성 중에서 오늘은 유효핵전화라는 거. 이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향성. 그래서 주기적인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기율표 상에서 이들의 경향성을 이제 얘기할 건데, 그중에 첫 번째 유효핵전화가 뭔지 공부할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이라는 거는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반지름은 반지름인데
누구의 반지름이냐? 원자들의 반지름은 주기율표상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양이온, 플러스 이온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음이온의 반지름은 어떤 경향성이 있는가? 이제 공부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 그래서 유효액전화, 그다음에 원자들의 반지름,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이것을 공부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효액전화가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어, 먼저 유효액전화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가려막기 효과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거든. 음. 원자가 중심에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이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잖아.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어. 그랬을 때 요 전자들 중에서 요 안쪽에 있는 전자도 있을 거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도 있을 텐데 어, 요 만약에 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이 전자가 느끼는 핵, 핵, 핵이 얘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핵 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 실제로 느끼는 핵의 전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효핵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유효핵전하는 뭐를 닮아가냐면 거의 대부분 뭐하고 비슷하냐면 얘는 핵 전하하고 거의 비슷해. 핵의 전하량. 핵의 전화량이 뭐예요? 우리가 양성자가 하나냐, 양성자가 두 개냐, 양성자가 세 개냐에 따라서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냐, 이게 핵전화거든? 즉, 핵전화라는 건 얘의 곧 뭐예요? 우리가 원자 번호였잖아.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였지. 그러니까 이 핵전화는 원자 번호를 거의 따라, 핵전화는 원자 번호고, 이 유핵전화도 역시 거의 이 핵전화하고 비슷해. 그런데, 핵전화하고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로 이 전자가 느껴지는 실제 핵전화예요. 실제 핵전화. 실제 핵전화. 자, 실제 핵전화는 왜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원자 핵이 있고요. 이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혼자밖에 없다. 혼자밖에 없으면 핵하고에 느껴지는 이 유핵전화는 그 핵전화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전자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전자가 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얘를 핵과의 전화량을 방해하겠지. 방해하는 전자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안쪽에서 방해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요 바깥쪽에서 전자 옆에서 반발에 의해서 방해하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요렇게 전자가 방해하는 거, 전자가 이 핵과의 인력을 방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가로막기 효과다라고 하는 거야. 요 방해하는 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유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원래 이 녀석에 그냥 핵전화 있잖아. 핵의 전화량. 음, 핵의 전화량에서 뭘 빼준 거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방해하는 거. 방해받는 효과. 가려막기 효과를 빼준 것이 실제 유핵전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유핵전화는 핵전화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감소하는 거야. 핵전화보다 약간 감소해.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럼 이 유핵전화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자, 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주기율표가 있다고 그랬을 때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의 전화량은 증가해요. 왜냐면 얘들이 핵의 전화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1이고 얘가 플러스 2잖아. 그리고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그지? 핵의 전화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유핵전화도 같은 가로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의 전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핵전화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족에서도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11 플러스 19. 확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족끼리 비교해도 유효액전화는 커져요. 자, 그런데 우리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유효액전화라는 것 자체는 그냥 원자 번호 순서 아닙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당연히 핵의 전하도 함께 증가하니 그거에 따라서 이 유효 핵전하도 함께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뭘 경향성을 찾아요? 그냥 원자 번호만 찾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냐면 왜 그게 아니냐? 다시 여기다 한번 그림을 갖고 와볼게요. 왜 그게 아니냐면 음, 지금 자, 요 수소에서 전자가 하나 있고요. 헬륨에서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의 핵전하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로 증가해서 핵의 전하량이 커졌기 때문에 유핵전하도 함께 증가해요. 그런데 리튬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왜 그러냐면 리튬은 껍질이 두 개란 말이지.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얘의 전하량은 뭐냐면 플러스 3이잖아. 플러스 3이야. 그러면 전자가 안쪽에 두 개가 있고 요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더 있거든. 그러면 핵전하가 얘는 플러스 3으로 증가하긴 했으나 껍질이 하나 증가하면서 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느낄 때는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이 방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안쪽에서 완전히 얘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핵전하는 커졌지만 유효핵전하 값이 갑자기 확 감소하는 경향성을 가져요. 즉, 껍질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유효핵전하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유효핵전하의 경향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 책에 보면은 밑에 볼게요. 여기 나와 있지? 2, 3주기에 2, 3주기 원소의 유효핵전하들을 나타냈는데 2주기가 누구예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산소, 플루, 네온이잖아. 그치? 여기 2주기를 보니까 어때?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하 값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3주기를 보면은 3주기에서도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하가 증가하고 있어. 왜 증가하냐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유효핵전화도 그거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따라 증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3번이고 4번이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잖아, 네온이. 그러면 11번이 누구야? 나트륨이잖아. 그럼 나트륨으로 갈 때 유효핵전화 값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는 거지. 확 떨어졌죠. 왜 떨어졌다? 껍질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족끼리만 비교할 수 있지, 얘가 원자번호 순서대로 쭉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유핵전화. 유핵전화는 뭐다? 원자핵, 원자에서 원자핵이 있고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실제 핵의 전하량이다. 그래서 유핵 전하가 크면은 세게 잡아당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실제 핵전하.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증가하고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증가는 하지만 원자 번호 순서대로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다. 이게 보다 유핵전하다. 자, 두 번째,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볼 텐데 자, 요거는 봅시다. 반지름이라는 건 크기야, 크기. 자, 그러면 크기는 요 같은 족에서 반지름의 크기는 어떤 경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원자의 크기, 즉 원자의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이야. 껍질이, 그치? 이렇게 껍질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
첫 번째,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지름은 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유가 뭐다?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지. 그치? 자, 두 번째, 자, 같은 주기. 이번에는 이 오른쪽 같은 주기, 같은 3주기 애들끼리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들은 반지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줄어들어요. 자, 왜 줄어드냐면 바로 이게 좀 아까 이야기했던 유효 획전화와 관련이 있는데, 어, 얘네들은 지금 크기가 껍질 수가 똑같단 말이야. 껍질이 다 3개잖아. 그치? 껍질이 3개예요. 껍질이 3개야. 그런데 아까 유효획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건 핵이 얘를 잘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껍질 수는 똑같은데 이 핵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더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즉,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뭐가 증가한다? 얘를 전자를 잡아당기는 유효 핵전하 값이 커지기 때문에 크기가 좀 줄어든다는 거지. 될까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볼까? 여러분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자, 탄소와 플루오린 중에서 누가 더 크기가 크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몇 번이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 아, 탄소가 여기 있지. 자, 플루오린 여기 있지 찾는 거야. 찾은 다음에 탄소하고 플루오린은 지금 같은 주기네. 그럼 껍질이 같네. 근데 오른쪽에 플루오린이 있네. 그럼 뭐야? 유액전하가 플로린이 더 크니까 크기가 더 작겠구나 해서 탄소보다는 플로린이 더 작구나라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야, 질소하고 인하고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 인이 더 커요? 라고 해야 돼. 자, 이때는 왜 그러냐면 얘 위치를 찾아야 돼. 주기율표상에서. 질소가 여기 있고 인이 여기 있네? 인이 껍질이 하나 더 많지? 질소보다. 그러니까 인의 반지름이 더 크겠네? 라는 거를 추측을 해야 되죠. 자, 어렵지 않죠? 먼저 반지름 어떻다?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하가, 유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은 작아진다. 여기까지 되죠? 어렵지 않지? 잘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27쪽에 봐봐. 자, 2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자, 그림은 리튬과 베릴륨의 전자 배치다. 리튬은 지금 원자번호 3번이거든. 3번이니까 핵의 전화량이 지금 플러스 3으로 지금 여기 써 있는 거고. 베릴륨은 원자번호가 4번이에요. 4번이니까 핵의 전화량이 써 있는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1번. 1번 보자고. A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B보다 크냐? 지금 여기 A는 안쪽에 있고 B는 바깥쪽에 있잖아. 그러면 A가 오롯이 핵한테 느낀 핵 전하와 B가 핵 전하를 느낄 때 A는 안쪽에서 가로막는 애가 없잖아. 그치? 따라서 A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B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보다 큰 거예요. B는 A가 지금 가로막고 있거든. 그래서 가로막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유효액 전하는 A가 더 큰 겁니다. 자, 이건 이해되죠? 됐어. 자, 두 번째, 2번 별표 좀 치시고, 자, B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E보다 크냐? 틀리기 쉬운 거야, 이거. 자, B가 어디 있어요? B가 여기 있잖아. 그치? B하고 지금 뭘 비교해라? E를 비교해라. 자, B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E보다 크냐? 음. 선생님, B는요, 안쪽에서 가로막는 애가 두 명이 있고, 바깥쪽에서는 얘를 방해하는 반발하는 애는 없잖아요. 근데 E는 안쪽에서 가로막는 애는 똑같이 둘이 있으면서, 바깥쪽에서 또 이 C라는 애하고 반발을 하니까, 오히려 유액전압 값이 E가 더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약간 쉬운데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 자, 지금 리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베릴륨이 어디 있어요? 그 옆에 있지. 그쵸? 이 주기 옆에 있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유액전압 값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오히려 베릴륨의 유액전압이 더 큰 겁니다. 자, 선생님 가로막는 애가 더 많은데 왜 커요? 자, 왜 크냐? 그건 바로 여기 실제 핵의 전하량이 차이가 너무 난 거지. 3하고 4 차이잖아. 요 실제 핵의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뒤집을 수는 없다. 껍질이 하나 더 많을 때만 뒤집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3번도 별표 한번 치고 C와 E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같으냐? 자, 여기 C하고 E는 C가 느끼는 건 안쪽에서 두 개가 가로막고 바깥쪽에서 하나 반발하고 E도 안쪽에서 두 개가 가로막고 바깥쪽에서 하나 반발하기 때문에 둘이 느끼는 유액체는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바깥쪽에 같은 껍질에 있기 때문에 맞고요. 그래서 4번. E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 D가 더 크냐?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요 E를 가로막는 효과가 지금 D는 안쪽에 있잖아. 요 안쪽에 있는 애하고 바깥쪽에 있는 애하고 할 때 요 안쪽에 있는 애가 가려막는 효과가 더 크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핵을 더 쉽게 가려막고 있기 때문에 가려막는 효과는 안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에서 1번하고 2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리튬하고 나트륨, 반지름, 원자의 반지름 비교해 보자. 자,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된다? 주기율표를 떠올려야 된다. 일단 떠올리면서 한번 해볼래요? 자, 부등호를 채팅창에 써보세요. 1번, 2번만. 순서대로 부등호를 써봐. 자, 누가 반지름이 큰지 부등호로 나타내 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잘 모르겠으면 써줄게요. 여기다 띄워줄게요. 자, 여기 띄웠다. 원자 반지름 비교해라. 자, 지금 리튬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 나트륨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자, 리튬하고 나트륨은 누가 클까? 나트륨이 크죠? 나트륨이 왜 크죠? 껍질이 더 많잖아. 리튬보다, 그치? 그래서 크지. 자, 나트륨하고 염소는요? 야, 염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염소하고 지금 나트륨 비교해야 되겠네. 이 두 개는 누가 더 클까? 음, 염소로 갈수록 어떻게 돼? 크기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든다 그랬어? 얘를 잡아 끄는 유효핵전압 값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저기 크기는 작아진다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같은 족, 같은 세로줄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원자 커지잖아. 반지름이. 왜? 껍질이 많아지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왜? 얘를 잡아 끄는 유효핵전압 값이 핵의 전하량이 많아지니까 전자를 세게 잡아당겨서 원자가 작아진다는 거야.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유효핵전화. 자, 유효핵전화는 핵의 전하량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랬어. 유사하지만 어떻게 된다? 자, 여기가 1번 수소. 그 다음에 뭐 헬륨. 자, 같은 주기에서는 유액전하가 커져요. 그런데 껍질이 많아지면 훅 줄어든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3주기가 되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1주기가 있고 여기에 2주기가 있고
여기에 3주기가 있다. 같은 주기에서는 핵의 전하량은 증가하는 거야. 이게 유핵전하고 두 번째,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에서, 이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돼? 커져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작아져요. 왜요?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많아져.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겠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왜요? 핵전하. 요 핵전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지. 되죠? 됐지? 자, 이번에는 이온의 반지름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이온도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양이온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트륨 원자가 있고, 여러분. 나트륨 양이온이 있다 그러면 누가 더 반지름이 크냐? 나트륨이 반지름이 더 커요.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줄어들어. 자, 왜 줄어들까? 나트륨이 몇 번이에요? 여기 있잖아, 지금 나트륨이 여기, 그치? 나트륨이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나트륨 어떻게 생긴 녀석이죠? 껍질이 몇 개야? 세 개지, 이렇게. 그쵸? 껍질 세 개면서 11번이니까 안쪽 껍질에 전자가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마지막 껍질에 하나 있는 게 뭐야? 나트륨이잖아. 그쵸? 그럼 나트륨 이온은 누굴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나트륨 이온. 얘는 나트륨하고 똑같은 원자 핵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서 껍질이 하나, 두 개로 줄어들죠. 왜? 요 마지막 껍질이 사라졌잖아. 나트륨 이온은요. 요 전자 하나를 버리고 이렇게 된 게 나트륨 이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는 거지? 얘는 요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으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감소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양이온들은 그 본인의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 이만하다 그러면 양이온이 되면은 양이온이 되면은 반지름이 줄어들어. 왜 줄어들어? 껍질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양이온들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 간자를 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줄어들겠지. 맞죠? 어. 음이온은 어떨까? 자, 음이온은 염소 원자하고 염소 음이온이 있다 그러면 음이온은 오히려 음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커져요. 자, 왜 커지냐? 염소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서 보면 염소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염소. 그렇죠? 그럼 염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염소 원자는 17번이고 껍질이 몇 개죠? 세 개잖아.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염소 원자란 말이에요. 이게 염소 원자고 얘가 염소 음이온, 염화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염소가 염화 이온이 되면은 전자 하나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더 늘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더 늘어가지고 전자가 하나 더 늘어서 음이온이 되는 게 누구야? Cl-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얘들끼리 서로 뭘 하냐면 밀어내는 반발을 한단 말이야. 반발하니까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즉,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 수가 많아져서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크기가 증가하는 거야. 껍질도 똑같고 원자 핵의 전하량도 똑같은데 자기들끼리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커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비교해 보게 되면 양이온은 감소하고
음이온은 증가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책을 보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야. 자, 이온 반지름 몇 페이지냐? 126쪽에 보면은 양이온의 반지름을 보면 양이온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은 반지름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여기 나트륨 플러스 Na 플러스 될 때 보면은 이 껍질 수가 줄어들지. 요 원자간장 하나 빠져나가면서.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이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음이온은 오히려 전자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해서 오히려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 양이온 반지름을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면 전자 껍질 수가 원인인 것이고 요 음이온의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될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이라고 있어. 등전자 이온. 자, 등전자 이온이 뭐냐면 등전자 이온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산소, 그 다음에 플루오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을 한번 볼게요. 자, 산소가 음이온이 되면은 몇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지?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돼요. 왜? 얘가 가장 안정한 건 여기 네온이 가장 안정하잖아. 이 안정한 네온처럼 지금 되고 싶은 거잖아. 얘들은 모두. 그치? 그러니까 산소는 지금 전자를 몇 개 받고 싶어? 하나, 두 개 받고 싶지? 그러니까 두 개 받아서 안정한 네온처럼 되니까 산소는 2 마이너스가 되고 플로린 몇 마이너스가 되지? 1 마이너스가 되지. 그죠? 나트륨은 몇 플러스가 되지? 1 플러스가 되죠. 왜?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얘처럼 되는 거지. 마그네슘은 몇 플러스가 되지? 2 플러스가 되지. 왜?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얘처럼 되려고 하니까.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 2 마이너스와 플로린 마이너스와 나트륨 플러스와 마그네슘 2 플러스는 얘들은 전자 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산소도 전부 요 네온처럼 되는 거니까 10개. 플로린 마이너스도 10개. 나트륨 플러스도 10개. 마그네슘 2 플러스도 10개. 즉, 얘들은 전자수가 어때요? 전부 같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전자 이온이다라고 하는 거야. 전자수가 전부 같은 이온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 18쪽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애, 오른쪽에 있는 애. 그러니까 음이온, 양이온. 이런 애들이 바로 등전자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럼 얘들의 등전자 이온은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반지름이 반지름은 전자수하고 핵의 전하량과 관련이 있는데 얘들의 핵의 전하는 어떻게 되니? 산소가 몇 번이냐면 8번이거든. 플로린이 9번이야. 나트륨이 11번이고 마그네슘 12번이야. 그러면 핵의 전하량은 얘가 플러스 8이잖아, 산소가. 플로린은 플러스 9가 핵의 전하량이죠. 나트륨은 플러스 11이고 마그네슘은 플러스 12야. 그리고 이 주변에는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 플러스 12짜리인 마그네슘이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나트륨이 그 다음일 것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얘들의 반지름은 줄어들겠지. 왜? 핵의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거야. 될까? 지금 얘기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음.
자, 지금 다 했어요, 오늘.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정리하면 여기 책을 보면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려막기 효과다.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하거나 안쪽에서 가로막는 걸 가려막기 효과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핵전하다. 실제 핵전하.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 누가? 전자가. 이걸 유핵전하다라고 하는 거다. 음.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핵 전하량이 1이고 유효핵 전하도 1이에요. 왜냐면 방해하는 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헬륨이 되면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인데 유효핵 전하는 1.7밖에 안 돼. 감소했어. 왜 감소했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자, 산소는 8번인데 4.5로 줄어들었어. 왜?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원자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줄어든다라고 했죠. 자, 왜 줄어든다? 바로 유효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했던 것이고, 자,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커지죠. 리튬, 나트륨, 칼륨 가지고 커지지. 왜 커진다?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온의 반지름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양이온의 반지름은 줄어들고 음이온의 반지름은 늘어난다. 양이온의 반지름이 줄어드는 이유는 껍질 수가 작아지기 때문이고 음이온의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는 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커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자 또는 이온의 이런 반지름, 이런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반지름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유효 핵 전하. 음, 껍질 수가 많아지면 크기는 커지는 거고, 유효 핵 전하가 커지면 크기는 작아지는 거지. 자, 그다음 마지막, 전자 수가 늘어난다. 같은 껍질의 전자 수가 늘어나면, 어, 같은 껍질이지. 동일한 껍질 전자 수가 늘어나면 서로 반발하잖아. 반발하니까 크기 어떻게 될까? 커진다. 이런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쵸? 정리해 볼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가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해서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 무슨 현상? 가려막기 효과다. 자,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 실제 핵전하로 양성자수에 따른 핵전하보다는 작다. 뭐예요? 이게 바로 유효 핵 전하가 되는 거고. 자, 이 유효핵전하는 같은 가로줄,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같은 족, 세로줄에서도 증가해. 그러니까 가로줄이나 세로줄이나 다 증가하는 게 유효핵전하야. 하지만 껍질이 늘어날 때 훅 감소한다라는 게 차이점이고. 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했어? 이거를 말로 하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해봐. 주기율표 그려놓으면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서 작아졌죠. 반지름은 작아졌지 이렇게 감소한다. 자, 왜 감소했지? 뭐가 증가했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 전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 같은 족. 자,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됐어? 커졌죠. 자, 왜 커졌어? 뭐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 전자라는 말 써야 되는 건데 원래는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은 양이온이 되면은 감소하고 음이온이 되면은 더 증가한다. 실제 원자보다. 자,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예시를 하나 기억해 주세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으로 갈 때 다 애들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지.
왜?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전자 껍질수. 자, 그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어, 유효액전화 먼저 써줘야 되겠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이제 여기 나오니까 전자 껍질수, 전자수, 그다음에 유효 핵전화가 되겠지? 여기까지 돼요? 된다고 믿을게요. 음. 자, 4번 문제 볼게. 4번 문제. 자, 이주기 원소 A하고 D인데 하나는 원자 반지름, 하나는 이온 반지름이 나왔네. 자, 이주기 원소래요. 근데 원자 반지름을 보니까 점점 작아졌네. 자, 그럼 여러분 ABCD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여기 지금 이주기가 있어, 이주기. ABCD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왜요? 같은 이주기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랬잖아. 핵전화 때문에, 그쵸? 어. 자, 그랬는데 이온 반지름을 보니까 A는 감소했고 B도 감소했네? 근데 C는 오히려 증가했고 D도 오히려 증가했네? 자, 그러면 A하고 B는 어떤 이온이 되는 애들일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고, 자, C하고 D는 어떤 이온이 되는 애들일까?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A하고 B는 우리가 금속이라고 할 수 있고, C하고 D는 비금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될까? 자, 그래서 금속 원소를 고르시오. A, B. 자,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고르시오. C, D. 자, 원점으로 가장 큰 원소를 고르시오. 여기 D가 되겠죠? 자,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이유는 뭐냐? 음이온이 될 때 커지는 이유가 똑같지. 어떤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전자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음, 전자수를 써주면 되겠지. 자, 이게 바로 뭐다? 어, 주기율적 경향성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렴합기 효과와 유효액전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그들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 세 가지. 자, 이걸 지금 한 거예요. 되나요? 됐지? 자, 이번에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온화 에너지. 자,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은 유효 핵전화 공부했고요.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건 원자 핵이 있었고 전자가 있었는데 이 원자 핵과 요 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요 힘을 유효 핵전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두 번째로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지름은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감소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반지름 중에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때, 원자에서 양이온이 될 때는 감소하고, 원자에서 음이온이 될 때는 증가한다. 이야기를 지금 했었고, 등전자 이온까지 했단 말이야. 이번에는 마지막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수능에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데, 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원자가 있잖아? 그치? 이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요 전자를 이렇게 뚝 떼어냈어. 떼어내서 전자를 분리시킬 때, 전자를 떨어뜨렸어, 이렇게. 떨어뜨리려면은 어떤 힘으로 빼와야 되잖아. 그치?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지? 요로 에너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에서 어떤 원자에서 전자를 훅 떼어낼 때 그때 필요한 요 에너지.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냈으니까 얘는 무슨 이온이 되겠어요? 양이온으로 바뀌겠지, 그지? 어. 그러니까 나트륨 플러스로 만들 때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그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향성이 있을 것이냐? 자, 요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오른쪽으로 갈 때, 같은 주기에서 요 오른쪽으로 간다. 그때 대체로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 이온화 에너지 값은 커져요. 즉,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의 핵전하는 플러스 3, 얘의 핵전하는 플러스 4, 얘의 핵전하는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이거든.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0이야. 뭐가? 핵의 전하량이. 근데 이 핵이 붙잡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야 해. 그러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이 붙잡고 있는 힘이 세니까 떼어내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아래로 갈수록은 어떨까? 아래로 갈수록은 대체로 줄어들어요. 감소해. 이온 에너지가. 자, 왜 감소할까?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껍질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요 껍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자를 떼어낼 때, 야, 얘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는데 처음에는, 데리고 가지 마. 못 데려가! 이런단 말이야. 핵이 꽉 잡고 있거든. 가까이서. 근데 두 번째는 얘를 데리고 갈 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쉽게 데리고 갈 수 있고. 세 번째는 더 멀기 때문에 더 쉽게 데려갈 수 있는 거야. 껍질 수가 많아지면서 핵과의 전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떼어내기가 쉽다. 즉, 에너지가 적게 든다. 이온 에너지는 감소한다. 될까요? 이온 에너지의 기본적인 경향성은 이래. 기본적인 경향성은 이래. 근데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자, 대체적으로 경향성은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기를 보면 리튬이 있고 베릴륨이 있고 붕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플로린이 있고 네온이 있을 거잖아. 그럼 얘들의 이온 에너지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 갈수록 증가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 원래는.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돼야 되잖아. 증가해야 되잖아. 증가. 그치? 증가해야 되는데 예외가 존재한다는 게 어려운 이유. 예외가 있어. 예외가 어디냐? 여기 붕소하고 탄소 사이. 여기서 오히려 감소해요. 감소해, 이렇게. 얘가 실제보다 감소해, 탄소 쪽이. 그래서 붕소보다 작아져, 이온 에너지가. 여기서 예외가 생겨. 음. 아니, 붕산소, 쏘리. 붕산소 아니죠? 참, 내가 여기다 했지? 자, 베릴륨하고 붕소. 베릴륨하고 붕소에서 한번 감소가 일어나, 이렇게. 얘가 떨어져, 이렇게. 이온 에너지. 음.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 여기. 여기서도 산소가 오히려 감소해가지고 질소보다 작아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경향성이 예외가 나타난다. 이렇게 예외가. 두 군데에서. 자, 어디서? 2족과 13족.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감소하고요. 여기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 감소가 일어나. 이 두 군데가 예외다라는 게 이온 에너지의 특징이에요.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의 전자 일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이온 에너지라고 한다.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고. 그래서 나트륨을 해서 전자를 떼어낸다 할 때 495가 필요한데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그렇다라는 거고 같은 주기 즉
그 가로줄에서는 대체로 증가한다. 무조건 증가한다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대체로 증가한다고 돼 있지.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같은 세로줄에서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건 예외는 없어요. 감소한다. 자, 왜 감소한다?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떼어내기 쉽다. 자, 같은 주기에서는 왜 증가한다? 잡아당긴 핵전화가 커지니까 대체로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 예외성을 보게 되면 여기 자, 예외성을 보게 되면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 때 예외, 질소에 산소 갈 때 예외가 된다. 어, 왜 예외가 되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는 말고 일단은 예외가 나타나네. 대체로 증가하지만 어디에서? 같은 주기에서. 3주기도 마찬가지예요. 증가하지만 같은 여기서 예외가 똑같은 구역에서 예외가 한 번씩 뚝뚝 떨어진다. 이 차이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순차 이온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 순차 이온 에너지. 자, 순차 이온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마그네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야. 자, 마그네슘이 지금 여기 있었어. 그러면 마그네슘에서 요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이온 에너지잖아. 그치? 어, 제일 처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1차 이온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1차 이온 에너지. 얘를 떼어냈어 우리가. 떼어내면은 얘는 이 전자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 오른쪽에 있는 지금 된다고. 그럼 여기서 전자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죠. 그럼 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이온 에너지는 우리가 2차 이온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야. 이미 하나를 떼어낸 상태에서. 그럼 첫 번째가 마그네슘 원자라면 그두 번째는 전자 하나가 떨어진 상태, 즉 Mg 플러스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3차 이온 에너지는 3차 이온 에너지는 자, 마그네슘에서 요 두 번째 것까지 다 떼어냈어. 떼어냈으면은 마지막 껍질이 필요가 있니 없니? 이제 없죠. 이게 사라질 거 아니야. 사라지면은 얘는 이제 3차 이온 에너지는 누굴 떼는 거야? 그 안쪽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몇 차 에너지가 되는 거야? 3차 이온 에너지 되는 거지. 자,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마다 필요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가 커져요. 왜냐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계속 핵 안쪽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작아질 거잖아. 그러니까 떼어내기가 더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는 증가하죠, 대체로. 음. 이온 에너지는 무조건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가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순차 이온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순차 이온 에너지를 알면 우리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껍질의 개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자 간자가 몇 개야? 두 개잖아. 마지막 껍질에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마그네슘 원자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거 떼어내고 두 번째 거 떼어낼 때까지만 해도 껍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즉 3차 이온 에너지를 뗄 때는 갑자기 크기가 작아진 상태가 돼. 훅 줄어들었지. 그럼 이 전자를 떼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의 급등이 일어나요. 3차에서. 3차에서 갑자기 떼어내기 힘들어지는 거야. 어. 그 얘기는 뭐다? 얘는 두 개까지는 떼어낼 만 했는데, 세 번째 거 떼낼 때 갑자기 힘들었다? 그럼 너는 원자 간자 몇 개다? 너는 두 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순차 이온에너지.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보게 되면, A라는 원자가 있는데, 순차 이온 에너지가 1차, 2차, 3차, 4차. 전자 하나 떼어낼 때, 두 개 떼어낼 때, 세 개 떼어낼 때, 네 개 떼어낼 때. 그때 에너지를 보니까 496, 4562, 6900, 9500. 자, 몇 배 뛰었나 보자. 여기서 거의 한 10배 뛰었잖아, 10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는 뭐 두 배도 안 되잖아요. 세 번째도 두 배도 안 되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다? 얘는 여기서 급등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하나 떼고 나서 갑자기 떼어내기 힘들어졌다? 너 원자 간자 몇 개다? 너 한 개짜리구나. 한 개라는 건 너 몇 쪽이구나?
너 1쪽에 있는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B를 보면 오른쪽 갈수록 순차 이온 에너지는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몇 배 증가했나 볼까? 여기서 한 2배 증가했고, 여기서 지금 한 몇 배 증가했어? 한 5배 증가했잖아, 그지? 어, 여기는 2배 증가 안 했어, 그지? 그러면 얘는 어디서 갑자기 훅 증가했다? 얘는 여기서 갑자기 확 증가했네? 그럼 너 원자까지 몇 개다? 너 2개네? 너 몇 쪽이야? 너 2쪽이네. 알 수 있는 거. 자, C는 증가인데 어디가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 세 번째 갑자기 확 많이 증가했잖아, 그치? 그러면 너는 원자까지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구나. 너 세 개구나. 너 13족이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알 수 있다. 됐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무슨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되겠고. 자, 이온 에너지는 우리가, 자,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이온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떼어내기 힘들지? 증가. 자, 아래로 갈수록 떼어내기 쉽지? 감소. 즉,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보다 커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진다. 자, 순차 이온 에너지. 하나씩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원자과 전자를 떼어내고 안쪽 걸 떼어낼 때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죠. 됐어?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 그림은 원자 번호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음. 자, 2번 좀 한번 같이 풀어볼까? 자, 지금 원자 번호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그다음에 얘가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가는 건데 주기를 한번 묶어서 보는 게 좋죠. 요게 지금 몇 주기가 되겠어? 얘가 1주기가 되겠고 1주기에 있는 애들. 여기가 누구겠어? 2주기 있는 애들. 여기는 3주기에 있는 애들. 이해되죠? 자, 거기서 예외성이 나타난 거 찾아보면 여기 A에서 B 사이의 예외, 그다음에 여기 예외라고 그랬죠. 여기도 예외, 여기도 예외라고 그랬어. 음. 자, 문제 봅시다. A와 같은 주기, B하고 C가 되겠네. C와 같은 족. C가 지금 몇 쪽일까요? 얘 18쪽이지? 그러면 얘도 2도 18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가 되겠지.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자,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건 이온화 에너지가 큰 놈, 작은 놈. 가장 작은 놈이지. 왜? 에너지가 적게 들어야 가장 떼기 쉽고 가장 떼기 쉽다는 건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말이니까. 그럼 이온화에서는 작은 애가 누구야? 음, D잖아. 자, 3번 이온 에너지 크기를 비교해서 써라. 와, 이거 쓰려면 우리 머릿속에 이 이온 에너지의 경향성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을까? 자,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여러분 여기 위에서 보면 수소가 있고 헬륨이 확 증가하잖아. 그치? 좀 시간이 다 됐네.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음, 어디 3번까지만 해볼까? 3번 여기 위에 보면서 해보세요. 3번. 자, 보면서 일단 잘 모르겠으면 보면서 한번 해봐. 이게 수소가 되겠고, 이게 헬륨. 그 다음에 리튬, A가 베릴륨, B가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자, 20번까지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자, 여기서 자, 리튬하고 플로린을 비교해봐라.
얘를 비교해봐라. 음. 우리는 이 수치를, 이걸 표를 주지 않고 이걸 구해야 되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여기서 리튬하고 플로린은 같은 족인지 같은 죽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같은 죽이잖아. 같은 주기에서 예외성이 없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로린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주기에 있으면 대체로 증가한다. 자, 나트륨과 칼륨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부동을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채팅창에 써봐요. 나트륨과 칼륨 중에 누가 더 클까? 이온화 에너지가. 칼륨이 더 크겠지. 아니,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이 더 크겠지. 왜요? 나트륨은 껍질이 3개. 칼륨은 껍질이 몇 개? 4개. 같은 일족이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을 더 떼어내기가 힘들고 칼륨을 떼어내기가 좀 쉽겠지. 그치? 따라서 그렇다. 자, 베릴륨과 붕소. 자, 얘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외성이 있는 거죠. 같은 주기지만 얘는 반대로 베릴륨이 더 크다라는 예외. 자, 그다음에 인과 황. 자, 15, 16쪽. 15, 16쪽 예외성입니다. 이렇다. 자, 이게 뭐다? 이온화 에너지.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4번 문제 볼게. 원소 M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이다. 첫 번째. 원소 M을 M 플러스로 만들어서 전자를 떼어냈다는 뜻이죠, 지금 이게. 자,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E1이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고, 얘가 몇 차 이온화 에너지다? 1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전자를 한 번 더 떼어내는 필요한 에너지를 얘 몇 차 에너지다? 2차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E1은 E2보다 큽니까? 무조건 순차적 차수가 증가할수록 떼어내기 힘들다 그랬죠. 자, 요 2번이 중요한데, 자, 두 번째 이온 에너지는 나트륨이 크냐, 마그네슘이 크냐. 자, 이온 에너지라는 것은 떼어내기가 전자를,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들수록 이 이온 에너지는 어떤 거야? 큰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더 전자 떼어내기 힘든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어, 나트륨의 2차 이온 에너지는 어떤 애일까? 나트륨에서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낼 때 요때 필요한 게 2차 이온화 에너지죠.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에서 전자 하나 떼어내고 그 다음에 전자 2개까지 떼어낼 때 요때 필요한 게 마그네슘의 2차 이온 에너지 되겠지? 자, 감이 잘 안 올 거야. 그치? 자, 이럴 때는 이 표를 보는 거야. 이 표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 나트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나트륨. 나트륨이 전자 하나 떼어내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네온처럼 되는 거죠, 전자 배치가. 원래 나트륨은 껍질이 3개고 이 껍질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는 얘가 지금 나트륨이잖아. 이 나트륨에서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 이 네온처럼 껍질이 2개로 바뀌게 되면서 전자가 이제 안쪽 껍질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 필요했던 에너지가 몇 차 이온 에너지였냐면 1차 이온 에너지겠지. 2차 이온 에너지라는 얘기는 이 상태에서 전자 하나 또 떼어내는 게 바로 몇 차 이온 에너지? 2차 이온 에너지겠지. 자, 18쪽에 안정한 전자 배치에서 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당- 갑자기 에너지가 점프한다 그랬지. 그래서 나트륨의 2차 에너지는 매우 커요. 마그네슘은 오히려 마그네슘은 오히려 여기서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도 나트륨처럼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하나 더 떼어낼 때까지는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2차 이온 에너지를 비교할 때 나트륨의 2차 이온 에너지와 마그네슘의 2차 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크냐? 나트륨을 두 번째 거 떼어낼 때가 굉장히 나트륨에서 전자 두 개를 떼어낼 때가 굉장히 힘들다. 왜?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좀 어렵죠? 개념반에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 가지고 이거를 하기란 쉽지 않고 어려운 내용이기는 해. 하지만 요게 바로 원자들 주기성이라 대충 주기성 이런 거구나. 주기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유효핵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어요. 어, 관련된 영상 몇 개 올려줄 테니까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아, 오늘 한 내용 몇 퍼센트 이해했는지 좀 겁나지만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자, 오늘 한 거 지금 문제 푸는 거 몇 퍼센트 정도 풀립니까? 좀 어려워서 좀 걱정이 돼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어려운 내용이고, 관련된 내용 영상들 좀 몇 개 보내줄 테니까 함께 참고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공부 좀 해보세요. 알겠지? 문제 좀 풀어봐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고생했어. 잘 가.